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 일단 뭐 방금 인사하는 데서 아셨을지도 네.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살짝 발음이 조금 어눌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 네. 저희가 방송 초반부에도 한 5월쯤에도 제가 한번 이제 충치 치료 때문에 치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번 주에 치과를 한번 더 다녀왔습니다. 네, 이번엔 충치는 아니고 제가 사랑니를 뺐어요. 사랑니 발치요. 어느 쪽이죠? 양쪽 다 했는데요. 두 개를 한꺼번에 뺐습니다. 오른쪽 아래랑 그리고 왼쪽 위에 이렇게 두 개를 한 번에 뽑았습니다. 보통 양쪽은 안 하지 않나요? 밥 먹어야 이게 돼서. 사실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고, 사실 저는 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분명 한쪽에 위아래로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두 개 다 뺄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검진을 받았던 치과로 갔던 것인데, 네. 근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 크로스로 있었던 거야. 왼쪽 위에랑 오른쪽 아래. 그래서 오늘 하나만 하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는 이제 딱 오늘부로 정말 사랑니를 졸업하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서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이 각오를 하고 갔었던 것인데, 네. 갑자기 다시 또 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치과라는 게 이게 네. 또 병원도 다 그렇지만 이게 야간 진료하는 데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특히나 사랑니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또 항상 그러니까 사랑니는 좀 잘하는 데를 찾아가야 돼요. 사랑니 잘하는 곳이 있죠. 그죠. 사랑니 전문 그런 치과들이 있는데 또 내가 시간까지 내 가지고 이렇게 좀 집 앞에 있는데 말고 좀 멀리 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은데 그냥 오늘 둘 다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야. 근데 대부분 사랑니가 보통 위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되게 쉽게 빼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또. 왼쪽은 되게 일찍 끝났는데, 근데 왼쪽도 매복이어서 이것도 이제 하고서 지금 뭐 이제 봉합까지 된 상태인데 네.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왼쪽은 그런데 오른쪽 아래가 매복도 매복이었는데 그냥 수평으로 누워버린 그냥 드렁슨을 갈기고 있는 사랑니였던 것이지. 20 몇 년째 계속 자고만 있었나 보네요. 그쵸. 그리고 네. 게다가 이 친구는 그냥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었어요. 왼쪽 거는 살짝 이게 튀어나와 있었어 가지고 인사하고 있고. 그지,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군대 있을 때 처음 발견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군대 있을 때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저기 안쪽에 음식물이 낀 거야. 근데 그걸 빼려고 혀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이빨이 이렇게 나 있지? 하는 느낌이 났던 게 그게 최초가 그 이제 딱 군대에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게, 부대에서. 저랑 폴 씨는 이제 같은 부대를 나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렇죠. 저희 부대에 있는 그 군의관님께서 치과 전문 군의관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서울대에서 레지던트를 하다가 오신 분이라 가지고 네. 그렇게 사랑니를 잘 뽑으신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저희 부대 사실 사랑니 전문이셨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부대에 있는 대부분의 병사들이 네. 그냥 군대 온 김에 거기서 사랑니를 다 뽑았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막 자랑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그럴 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랑니가 있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니까, 사랑니 발치라는 거를 제가 올해 지금 제가 3개가 있는데 네. 3개를 올해 다 뽑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애초에 내가 사랑니가 있다라는 걸 인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군대 있었을 때도 여기 왜 이가 나 있지? 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게 사랑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작년까지는 아예 난 사랑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냈는데, 저번에 충치 치료하러 갔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사랑니가 3개나 있으세요. 그리고 셋 다 올해 안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이고. 이게 조금이라도 자라가지고 이 사랑니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또? 이게 왜냐면 특히나 옆으로 자란 친구는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미 얘가 신경까지 갔다라는 의미라 가지고 이게 그때부터는 시술 난이도가 되게 확 높아지기도 하고, 뽑다가 만약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은 신경 치료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해야 된다, 올해 안으로는 가급적이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른쪽 턱이 살짝 지금 부어있는 상태고요. 발음이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좀 어눌하게 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녹음본에서 과연 어떻게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하루만 시청자분들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타이레놀 열심히 드시고 계시죠? 그죠. 하루에 타이레놀 3-4알씩 먹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정말 아프네요.
네, 정량이 8알이기 때문에 더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6알 이상 먹지 말라고 하길래 그리고 사실 약이 또 뭐 그렇게 숭덩숭덩 먹고 싶진 않기도 하고요. 뭔가 내성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몸에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은 이제 하나씩 조금씩 먹으면서 참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사실 뭐 사랑니를 빼고 이렇게 저희가 좀 방학을 또 보내는 동안 실제 이제 서머 브레이크도 거의 다 끝나가게 됐고요. 다음 주만 돼도 이제 레이스가 바로 시작이죠. 네, 그리고 게다가 실제로 저희 방학도 거의 끝났습니다. 이 레이스를 해서 좋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싫기도 이게 방학이 다 어디로 갔지? 분명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달 동안 방학이 있었는데 종강한 게 한 저번 주쯤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벌써 2달이나 지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7월 초에 한번 보지 않았었나요? 방학하고 나서 이제 방학 기념으로 한번 이렇게 만났었죠. 그게 벌써 2달 전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레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 화를 올리면서 이벤트 공지를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그러면서 이제 팟빵이랑 이런 데도 이제 네.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니까 거의 한 댓글 40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확실히 댓글만 써도 참여가 되는 좀 되게 간단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할 때마다 네,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할 때마다 네. 어쨌든 내 친구들이 그걸 보잖아. 그럼 내가 마치 약간 공짜를 좀 밝히는 듯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살짝 막 스토리 공유 이벤트 이런 거 살짝 하기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 꼭 태그하라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좀 힘든데 어쨌든 포뮬러 1 팬분들이 이제 좀 다 같이 이렇게 떠들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그런 공문장을 만들고 싶기도 하고 네, 그냥 뭐 저희 방송 좀 부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댓글이 정확히는 367개가 들렸습니다. 지금 달렸습니다. 플랫폼 달렸습니다. 하나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367개고 뭐 다른 데서는 거의 뭐 저희가 팟캐스트 청취자분들한테 드리긴 했는데 거의 이제 안 하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댓글이 367개가 됐다라는 거고 네, 저희 이벤트 내용이 이번에 돌아온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이제 8위 드라이버를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8위다 보니까 이제 뭐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댓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360개가 넘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건 맥라렌 두 드라이버의 이름은 한 명도 쓰시지 않았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지금 가서 뭐 댓글을 지우신 다음에 맥라렌 드라이버로 역배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60명인데 네. 이게 사실 20명의 드라이버를 균등하게 썼다라고 해도 그러면 한 드라이버당 못해도 18명을 썼다라 얘기가 되고 네. 그러면은 내가 그걸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실 9분의 1의 확률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쵸? 왜냐하면 저희가 2명 뽑으니까 18명 중에서 2명을 뽑으면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가끔 맥라렌이 또 그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첫 번째 1라운드 호주 그랑프리에서 피아스트리 선수가 이제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9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끔 그런 일도 있고 또 반대로 또 뭐 헐켄베르크 선수가 포디움 올라가는 거 뭐 이거는 사람들이 예상을 했겠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 청취자분들은 투표권이 여러 건이 있으니까 네. 그중 하나 정도는 맥라렌 드라이버한테 조금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역배로요. 생각보다 막스 베레스타펜 선수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조금 있습니다. 의외로 조금 있고요. 대부분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일단 알렉산더 알본 선수, 네.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 아이작 하자르, 보톨레토, 키미 안토넬리 뭐 요 정도가 일단 좀 많이 보이고요. 그거 외에도 루이스 해밀턴 선수를 생각보다 조금 약간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 것 같고, 네. 뭐 그 정도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쪽 표로 몰리고 정말 가끔씩 하스의 오콘 선수라던가 뭐 피에르 가슬리 선수라던가 르클레르 선수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르클레르 선수도 사실 좀 희박해 보이긴 하죠. 희박해 보이긴 하고 트노다 선수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댓글 중 하나 중에 트노다 선수 8위 예상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뒤에 어떤 분이 대댓글로 트노다는 18위 하느라 거기 없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되게 그럴듯한 이야기인 것 같았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한 두 분 정도가 이제 한 조지 러셀 선수로 해서 적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벤트는 네덜란드 그랑프리의 퀄리파잉 시작하기 전에 8월 30일 22시 오후 10시까지 진행을 하니까 아직까지 적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하위권에 있는 4개의 팀들을 조금씩 빠르게 한번 분석해보고 끝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네. 확실히 이제 하위권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좀 하위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쵸? 다들 골고루 점수를 가져갔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 밑에 있는 알핀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사실 알핀은 굉장히 좀 작년의 자우버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작년 자우버에 비해서 알핀은 여전히 그래도 포인트를 어느 정도 따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예년처럼 정말 절대적인 약세를 보이는 팀은 이미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 상향 평준화된 느낌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4 시즌에 컨스트럭터 9위였던 윌리엄스가 시즌 끝났을 때 17포인트 이렇게 끝냈거든요. 근데 이미 저희 올해 시즌에 컨스트럭터 꼴찌의 알핀이 이미 전반기에 컨스트럭터 포인트가 2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루고루 전력들이 굉장히 평준화되었고 어떤 레이스에서라도 실수를 조금 안 하고 누가 실수를 조금 더 하고 이거에 따라서 하위권 팀들도 충분히 포인트권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즌 후반부까지 이런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쟁쟁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살펴볼 팀은 일단 킥 자우버 스테이크 포뮬러 1 팀 킥 자우버입니다. 네, 스테이크죠? 맞습니다. 이제 이 자우버의 2025 시즌은 전반기 속에 또 다른 전반기로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반기 안에 극초 전반기 그리고 약간 후 초반기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죠. 중간고사 전까지는 시즌 초반에는 최하위권에 머물면서 뭔가 역시 작년하고 비슷하다. 확실히 자우버가 뭐 어디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지만 네. 자우버라는 이름 자체가 작년에 해설자들한테 불린 적도 별로 없었고 중계에 잘 잡히는 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당연히 지난 시즌 연장선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중간에 도입된 대규모 업데이트 패키지가 C45 현재 이제 자우버의 차량인데 C45 셰시의 경쟁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자우버는 굉장히 강력한 중위권 경쟁자로 부상시켰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우버는 2026년 아우디 팩토리 팀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의 잠재력과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한 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우디가 2026 시즌에 자우버를 대신해서 이제 포뮬러 1에 뛰어들게 되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파워트레인을 개발하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뮬러 1 팀이 사실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10개 팀 중에서 엔진을 실제로 공급해다가 쓰는 쪽은 메르세데스하고 페라리 밖에 없고요. 네. 레드불이 이제 혼다 엔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총 3개의 엔진 공급사가 있죠. 현재 포뮬러 1에는 혼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페라리 이렇게 있는데 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혼다, 메르세데스, 페라리 그대로 있는 데다가 아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포뮬러 1에 진입을 하면서 자신들의 바로 첫 해부터 자신들의 엔진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우디가 이제 혼자 아우디 엔진을 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굉장히 도전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불 또한 이제 혼다와의 파트너십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미국 쪽 포드와 합작해가지고 만든 레드불 독자적인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는 엔진 공급사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는 한 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뮬러 1에서 이런 식으로 엔진하고 셰시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팀을 팩토리 팀 또는 워크스 팀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하고 페라리 요 두 팀만 워크스 팀인 겁니다. 이 외에 파워트레인을 빌려다 쓰는 팀들을 이제 커스터머 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를 제외한 8개 팀은 전부 커스터머 팀이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도 페라리하고 메르세데스의 엔진을 받아서 쓰는 그런 팀들이 다들 커스터머 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이제 레드불과 아우디를 더해서 팩토리 팀이 4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캐딜락 같은 경우도 페라리 엔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에스턴 마틴이 제가 알기로는 페라리였나요? 메르세데스였나요? 어쨌든 에스턴 마틴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엔진을 쓰고 있는데 레드불과의 파트너십이 끝난 혼다 엔진을 이제 내년부터 에스턴 마틴이 혼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되게 시즌 초반부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맥라렌이 한창 잘 나갔을 때 외국에서 나온 밈 중 하나가 이 메르세데스의 토토 볼프 감독이 어딘가로 걸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이제 올리면서 네. 거기 밑에 캡션으로 맥라렌 엔진을 뺏으러 가는 토토 볼프 감독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맥라렌이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고 있는데 메르세데스보다 이제 성적이 좋으니까 너네 엔진 뺏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된다. 였고 갑자기 또 그게 떠오르네요. 약간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뺏으면 그냥 할아버지. 약간 이거 아십니까? 약간 진짜 처음 듣는데요. 이걸 모른다고? 진짜 폴씨는 어디 가서 MG라고 하지 마십시오. MG 어렵습니다 요즘. 네, 이것처럼 약간 맥라렌도 맥라렌 엔진을 뺏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캐딜락, 하스, 페라리가 페라리 엔진을 받아 쓰는 것으로 돼 있고, 윌리엄스, 알핀, 맥라렌이 메르세데스 엔진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RB하고 레드불이 레드불의 독자적인 파워트레인을 쓰게 돼 있고, 아우디는 아우디, 그리고 에스턴 마틴 혼자서 혼다의 엔진을 받아 쓰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내년에 아우디로의 전환을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우버의 반등은 사실 올해 시즌의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내년 시즌에 대한 잠재력을 좀 보여주는 한 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점차 반등을 이뤄냈던 4월은 레드불의 스포팅 디렉터였던 조나탄 휘틀리가 팀 수석으로 합류했던 시점입니다. 이 조나탄 휘틀리, 이분도 사실 거의 레드불의 초창기부터 함께한 창립 멤버인데요. 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레드불의 스포팅 디렉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18년 동안 이전 감독이었던 크리스천 호너를 도와 성공적으로 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호너랑 거의 전우급 사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떠나보냈다는 게 호너의 또 리더십에 금이 가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에이드리언 뉴이의 이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조나탄 휘틀리의 이탈이었습니다. 약간 이 호너의 위기설이 좀 제기가 됐었던 게. 네. 자, 그러다가 2024년의 끝으로 물러났다가 올해 4월 1일 일본 그랑프리를 앞두고 포뮬러 1 스테이크 킥 자우버 팀에 공식적으로 이 팀 수석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2026년에는 아우디 F1 팀의 팀 수석을 그대로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팀이 내년에 바뀌긴 하지만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나탄 휘틀리의 이탈, 레드불에서의 이탈 역시도 레드불의 이 사진으로 하여금 이제 호너의 리더십에 좀 의문을 품게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파급력 있는 인물이면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우버는 모나코 그랑프리 8라운드 이후 9라운드부터 5번의 레이스 연속으로 포인트를 획득하는 놀라운 꾸준함을 보이고 있고요. 네. 자우버는 현재 컨스트럭터 51포인트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7위에 올라 바로 위에 있는 에스턴 마틴을 단 1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이 지금 52점이거든요. 네. 예, 작년에 자우버 팬들이 보면은 광광 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작년 시즌에 비해서 엄청 성공입니다. 작년에는 풀 시즌을 드라이버 교체 없이 가져왔음에도 저우관리가 4포인트, 그리고 보타스가 0포인트로 컨스트럭터가 4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컨스트럭터가 51포인트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벌써 거의 13배 가까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전주가 뜰 때 이렇게 뜨는 거죠.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도 그럴 게 사실 지금의 자우버는 팀 이름만 자우버지 결국 내년에 아우디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자우버가 잘한다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긴 합니다. 어차피 내년이면 사라질 팀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우버의 이런 반등이나 좋아진 부분들은 지금의 조나단 휘틀리 체제 하에 아우디가 내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요것을 좀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헐켄베르크와 보톨레토 이 두 드라이버가 빠르게 정착하는 모습을 볼 때 내년 아우디 역시 사실 엔진 개발만 조금만 뒷받쳐 준다면 상위권 경쟁에 어쩌면 바로 뛰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이번 시즌에 윌리엄스급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사실 지금 컨스트럭터 5위에 있는 윌리엄스와도 그렇게 또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RB랑은 약간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에스턴 마틴, 윌리엄스, 그리고 킥 자우버 이 세 팀이 그나마 조금 중위권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게다가 지금 각각은 약간의 이제 문제를 좀 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윌리엄스는 차량 자체의 페이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계속 차량이 리타이어 하는 등 약간의 신뢰성 문제를 좀 갖고 있고, 네. 에스턴 마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워낙에 좀 운이 안 좋았던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제 랜스 스트롤 선수가 과연 후반기에 어떻게 반등을 해줄지 또 아니면 못 해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반면에, 자우버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헐켄베르크 선수와 보톨레토 선수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좀 활약을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사실 중위권의 세 팀 중에서는 가장 기대되는 건 자우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다른 두 팀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하위권에서 조금 도망가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우버는 이 팀 분위기 자체가 약간 위에 있는 이런 중위권 강자들을 추격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심적으로 딱 봤을 때 뭔가 팀이 조금 더 좀 전투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좀 조급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 성적만 봐도 그 전이가 없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팀 분위기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자우버 메카닉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팀이 네.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에라 뭐 약간 뭐 이런 팀 내가 떠나고 말자 하면서 이제 좀 사표를 던지셨던 분들은 올해 중계를 보시면서 올해 팀에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진 잘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2025 시즌 올해 자우버 서사에서 가장 빛난 순간은 확실히 딱 하나 꼽을 수 있죠. 니코 헐켄베르크가 영국 그랑프리에서 달성한 그의 포뮬러1 커리어 첫 포디움입니다. 238번의 그랑프리 출전 동안 포디움이 없었던 이 선수가 바로 239번째 레이스 스타트 만에 이 불운의 기록을 깨트린 이 날에 정말 사실 전 세계 포뮬러1 팬들이 열광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1, 2등은 누군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날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국 그랑프리 우승자가 노리스 선수였고, 이 노리스 선수의 홈 그랑프리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 홈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고도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못 가져간 그런 측면이 있겠고, 헐켄베르크 선수는 실버스톤에서 19번 그리드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위치에서 출발을 했지만, 비가 오는 상황에서의 혼돈에서 완벽한 레이스 운영과 타이어 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레이스 막판에는 루이스 해밀턴 선수의 추격마저 뿌리치며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정말 역사 한 줄을 썼죠. 그리고 그때가 마침 또 이제 포뮬러1 영화가 개봉된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전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소니 에이지하고 약간 헐켄베르크 선수가 닮은 면이 있거든요.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확실히 이게 이 포디움이 단순히 헐켄베르크 선수의 개인적인 커리어에서의 결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우버의 개발 이 방향이 굉장히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게다가 내년에 시작될 아우디 프로젝트 전체에 엄청난 사기 진작 효과를 불러왔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우버의 드라이버 라인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은, 퍼스트 드라이버인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는 확실히 팀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팀이 획득한 51점 중 헐켄베르크 선수는 37점을 책임지며 대부분의 포인트를 쓸어 담았고, 레이스 당일의 운영 능력과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굉장히 팀의 기여를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퍼스트 드라이버 역할은 1위를 하는 것도 물론 역할이긴 하겠지만, 중위권 팀에게는 사실 1위라는 것 자체가 좀 뭐 꿈에 가까우니까. 그런다면 사실 중위권의 에이스, 하위권 팀의 에이스라고 한다면은 결국 꾸준함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막 3위, 4위하고 어쩔 때는 막 리타이어하고 이런 걸 바라지 않아. 중위권 팀의 에이스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일관적이게 레이스에서 한 7, 8위 정도를 기록해 주는 것이 이 팀의 정말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인데,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해냄과 동시에 가끔은 또 5위, 막 6위, 3위 이렇게 크랙 같은 역할을 해주면서 정말 올 시즌 굉장히 큰 반등을 이뤄낸 드라이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보르툴레투 선수, 이제 세컨 드라이버자 이제 올해 처음 포뮬러1 시트를 앉은 루키 가브리엘 보르툴레투 선수는 다루기 힘든 머신과 포뮬러1 경험 부족으로 시즌 초반 조금 고전을 했습니다만, 스페인 그랑프리 이후 그때 이제 이 자우버가 좀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9라운드인 스페인 그랑프리부터 굉장히 진짜 배기, 정말 진또배기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페이스가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헐켄베르크 선수보다 이제 퀄리파잉에서의 순위를 꾸준히 앞서기 시작을 했으며, 게다가 이제 서머 브레이크 직전에 있었던 헝가리에서는 막스 베르스타펜을 막아내며 6위라는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니코 �ül켄베르크 선수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기를 불어넣어줬겠죠. 맞습니다. 이 헐켄베르크 선수가 이 포뮬러 1 드라이버들 중에서도 굉장히 나이스 가이로 좀 정평이 나 있는 네. 그런 선수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보르툴레트 선수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가브리엘 보르툴레트 선수는 포뮬러 3랑 포뮬러 2를 각각 데뷔 첫 해에 챔피언을 먹고 야, 바로 포뮬러 1으로 올라온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엘리트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면 자신이 딱 했을 때 나는 뭐 루이스 해밀턴 같은 레전드가 될 거야,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레전드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팀메이트를 딱 봤더니 헐켄베르크 선수 200번 넘게 레이스를 뛰면서 포디움에도 한 번도 못 오른 이런 아저씨랑 같이 뛴다. 물론 당연히 리스펙은 있겠지만은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충분히 이 사람 정도는 좀 해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계속 같아요. 챔피언이었습니다. 시즌 완전 초반에는 뭐 계약서를 쓸 때만 그쵸? 하더라도 좀 어린 생각에. 네. 근데 이제 그 헐켄베르크 선수가 자신의 옆에서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 약간 웰컴 투 더 포뮬러 1 약간 이런 느낌 네. 보여주면서, 게다가 이제 그 베테랑이 자신의 옆에서 포디움까지 오르는 야.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보르툴레트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 살짝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실버스톤 이후로 분명히 전화위복이 되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딱 그때쯤부터 이제 보르툴레트 선수가 점점 헐켄베르크 선수를 앞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뭐 �ül켄베르크 선수 성격에는 분명히 막 꿀팁 이런 거 얘기해 줬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보르툴레트 선수가 포뮬러 1에 이제 적응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기대가 좀 됩니다. 물론입니다. 실제 이 두 팀메이트 간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레이스 결과에서는 헐켄베르크가 8대 6으로 우위지만 반대로 퀄리파잉에서는 보르툴레트가 8대 6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서로 8대 6, 8대 6인데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14번의 레이스를 하는 동안 7대 7 정도인 거니까 레이스 결과에서도 8대 6, 그리고 퀄리파잉에서는 반대로 8대 6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둘이 좀 선순환을 만들어내면서 이 조합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히 여름방학 이전에 재계약을 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 둘의 조합이 굉장히 좋다는 게 아우디의 미래를 위한 완벽한 조합으로도 평가가 많이 되고 있는데, 헐켄베르크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팀이 머신의 성능과 전략적 옵션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 네. 헐켄베르크 선수의 포뮬러 1에서의 풍부한 경험은 이미 이제 개발 과정에서 좀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포뮬러 1 경험이 많고 포뮬러 1 머신들을 많이 타본 선수이기 때문에 차를 tas을 때 어떤 느낌인지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할 수 있을지,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팀한테 피드백을 줄 때 그거에 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지. 반면 포뮬러 3와 포뮬러 2를 연이어 제패한 루키 보르툴레트는 팀의 미래를 상징하는 드라이버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퀄리파잉에서 헐켄베르크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의 굉장히 높은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피드백과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는 헐켄베르크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스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보르툴레트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드라이버 라인업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마치 그 메르세데스의 운영과도 좀 닮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당장에도 성적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정말 극도로 부진하는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애매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우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말 이 시즌 자체가 아우디로서의 전환을 준비하는 리빌딩 시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적까지 좋아버리면은 사실 어쩌면 굉장히 좀 팀의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 중 하나가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게 전교 2, 3등 하던 애가 10등 하면은 좀 뭔가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한 420등 하던 친구가 그 전교 꼴찌 하던 친구가 한 전교 한 70등 요 정도 올라온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실 교무실에서 엄청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그리드에 합류하게 된 캐딜락이 이전부터 원했던 조합이 항상 베테랑 플러스 유망주 조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적인 조합을 지금 딱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자우버 같아요. 그러네요. 베테랑의 경험으로 이 차량의 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그리고 또 안정적인 결과를 얻어내면서 유망주를 육성해가지고 정말 이제 나중에 한 진짜 4, 5년, 10년 후에 약간 팀 그로운 루키
완전 약간 베르스타펜도 왜냐하면 데뷔 이후에 지금 레드불에서 떠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 팀에서 처음 데뷔를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 월드 챔피언까지 가는 그런 서사가 뭐 마케팅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뭐 사실 스토리가 전부인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딱 자우버가 지금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음. 니코 홀켄베르크 선수가 이전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그래 독일 브랜드니까 대충 독일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성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격을 굉장히 입증을 하고 있고, 그러는 반면에 보르톨레투 선수는 포뮬러2에서 보여줬던 그런 잠재력을 포뮬러1에서도 이제는 만개하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내년 시즌에 정말 이 엔진 개발만 조금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차량만 조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의외로 아우디가 지금 4강팀의 포지션 중 하나를 꿰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엔진 개발 말고는 나머지가 모두 너무 안정적이에요. 맞습니다. 팀의 운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드라이버 라인업도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분위기가 다음 시즌에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우바 같은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5위 자리를 놓고 사실 4강 팀을 따라가는 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중위권 팀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다들 5위를 목표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윌리엄스와 에스턴 마틴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우바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끝난 뒤에도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우버가 획득하는 포인트들은 사실 이것이 순위로 연결이 되면은 이게 시즌 후반부에 재정적인 보상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팀이 이 정도로 좀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라는 것은 내년 아우디의 전환에 있어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또 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우버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을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시즌을 좀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또 자우버가 또 사실 이제는 또 그렇게 막 엄청 또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기는 합니다. 냉철한 판단.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네.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팀이 포인트를 하나도 못 따니까 조금만 이게 뭐 10위에만 올라 있어도 막 중계에서 보여줬단 말이야. 포인트를 딸지 말지. 네. 그리고 실제로 작년 언제였죠? 작년 아부다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23라운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작년 23라운드에 저우가미 선수가 레이스를 8위로 마무리를 했을 때 그날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 사실 이거 인기 투표 아닙니까? 네. 드라이버 오브 더 데이가 자우가미 선수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이번 힐켄베르크 사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우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포인트권에 얼추 걸쳐만 있다 해도 이 우승자보다 엄청나게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네. 이제는 생각보다 그냥 자우버가 포인트권에 들어있는 게 그렇게 또 이상한 일이 아니긴 해. 그래서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색깔 자체가 너무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이 형광색이다 보니까 차 색깔 너무 같이 이쁩니다. 달리면은 자우버 차가 딱 눈에 띄거든. 맞아요. 그래서 자우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후반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컨스트럭터 포인트 45포인트로 자우버를 단 6점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RB입니다. 레이싱 불스죠. 네. 사실 RB는 이번 시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RB의 올해 머신은 다루기 힘든 이 레드불 팀의 RB21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RB의 차량이 일관성 있고 드라이버 친화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동생 팀의 머신이 더 좋아 보인다. 가만히 있었는데 레드불이 좀 내려온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RB 자체도 올 시즌이 좀 이례적으로 유망주들이 다들 잘해주고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RB 팀의 본질 자체가 레드불 드라이버 프로그램의 혹독한 평가장,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 교체와 시즌 중 리더십 변경 등 상당한 혼란에 야기했습니다. 올 시즌 RB에서 좀 굉장히 하나의 이슈, 첫 번째로 일어났던 이슈 중 하나는 리암 로슨이 레드불 레이싱에서 단 2번의 레이스 만에 다시 RB로 내려왔던 그런 사건일 것입니다. 네. 이 결정으로 승격된 유키 츠노다는 사실 정말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포뮬러1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이후 12번의 레이스 동안 단 7포인트를 획득하고 에밀리아 로마냐 그랑프리 10위를 끝으로 7번의 레이스에서 노포인트로 일관하는 등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결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도 얘기할 때 막 조금 성급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반대로 레드불에서 강등되었던 리암 로스는 얼비에 와서 오히려 살아나고 있어요. 모나코에서 8위, 아, 오스트리아에서 6위, 벨기에에서 8위, 그리고 헝가리에서 8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오히려 얼비에서 좀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시즌 초반부터 안정적인 활약을 펼친 아이작 하자르조차 사실 물론 휴식기 직전에는 조금 하자르 선수가 주춤했습니다만 에밀리아 로마니아에서 9위, 모나코에서 6위, 스페인에서 7위를 기록하는 등 RB팀의 선수들이 굉장히 레드불의 세컨드 시트보다 일관적이고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로슨과 두하는 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또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는 츠노다를 내리고 하자르로 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등 이 레드불과 RB의 시트와 관련된 문제든 사실 올 시즌 내내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이게 게다가 이런 혼란은 드라이버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팀 감독이었던 로랑 메키에스가 크리스찬 호너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레드불 레이싱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자리에 경험이 많은 앨런 퍼메인 여분이 이제 레이싱 불스의 지휘봉을 잡게 되었는데요. 네. RB팀의 팀 수석을 대신 맡게 된 앨런 퍼메인 이분은 1996년부터 베네통 레이싱, 르노, 로투스, 알핀 등 다양한 포뮬러 1 팀을 거치며 스포팅 디렉터로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2024년부터 RB의 레이싱 디렉터직을 맡으시다가 이제 2년 차에 로랑 메키에스가 승격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제 같이 승격이 되면서 팀 수석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뮬러 1 그리드 안에서는 앨런 퍼메인 이분이 F1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베테랑이고 팀 운영을 안정적으로 잘 한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크랙이라던가 뭐 호너처럼 굉장히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네. 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좀 굉장히 잔뼈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포뮬러 1 데뷔가 이제 96년도라고 하시니까요. 저희가 태어나기 한참 전입니다. 이야, 그때는 막 10기통 쓰고 이럴 때죠? 아, 그죠. 뭐 V10, V12 막 이럴 때입니다. 네. 자, 드라이버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자면 확실히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작 하자르 선수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작 하자르는 굉장히 사실 시즌 초반에 조금 시작 자체는 조금 나빴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진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호주 그랑프리에서 포메이션 랩에서 사고를 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포뮬러 1을 보면서 기억납니다. 포메이션 랩에 사고가 나는 경우를 거의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네, 중계진들도 그 얘기를 꼭 했어요. 그래서 이게 포메이션 랩은 어째 이 트랙을 한 바퀴 돌아서 그리드에 정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또 이 브레이크 온도나 타이어 온도를 올린다고 선수들이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혼자 미끄러지면서 누구랑 충돌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살짝 비가 온 상황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하자르 선수가 슬릭 타이어를 끼고 있었냐, 그것도 아니었고 인터 타이어를 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쓱 미끄러지더니 갑자기 쿵 하고 충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모나코에서 6위를 포함해 여러 차례 인상적인 포인트 피니시를 하는 등 시즌 초반이 나쁘지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는 조금 기세가 좀 꺾였고, 지난 4번의 레이스에서는 리암 로슨 선수가 훨씬 더 많은 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래 리암 로슨 선수 이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리암 로슨 선수 같은 경우는 레드불에서의 굉장히 끔찍하고 혹독했던 2번의 레이스 이후 레이싱 불스의 반격을 이끌고 있는 그런 1등 공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스트리아에서의 6위를 포함해 최근 4번의 레이스 중 3번 포인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리암 로슨이 원래 이제 레드불의 정말 세컨드 시트로 지명을 받았을 때 기대가 됐던 그 유망주, 잠재력 넘치는 유망주의 모습을 되찾았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여름방학 중에 리암 로슨 선수는 후반기에도 굉장히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많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게 뭔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퀄리파잉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리암 로슨 선수가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직전 3개의 포인트 진입은 전부 퀄리파잉부터가 톱 10에서 시작해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로슨이 말하길 지금은 모두가 굉장히 성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퀄리파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추월이 굉장히 쉬운 트랙에서도 0.3초, 0.5초의 속도 우위가 있는 게 아니고 0.1초, 0.2초 차이에 불과를 합니다. 그건 추월하기 굉장히 어려운 격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퀄리파잉에서 잘하는 것이 그 주말이 성공적일지 아닐지를 세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거는 단순히 리암 로슨 선수에 대해서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확실히
많은 팀들이 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레이스 페이스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막 뭐 배틀들 보면은 막 자우버 차가 페라리 차를 막아서고 하스 차가 페라리 차를 막아서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퀄리파잉에서 잘하는 게 이 주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내는데 올 시즌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리드가 초석이 되는 거는 뭐 당연한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리암 로슨 선수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다 보니까 리암 로슨 선수의 내년 이제 레드불 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쨌든 리암 로슨 선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당연히 방송용 멘트긴 하겠지만 네. 당장으로서는 이제 레드불의 복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좋은 레이스를 몇 번 하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남은 시즌을 잘 준비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로슨이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뭔가 낙담하거나 절망할 수도 있을 텐데 희망적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성숙한 선수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자르와 리암 로슨 이 두 드라이버의 퍼포먼스가 엇갈리는 모습이 좀 흥미롭긴 합니다. 약간 캐나다 그랑프리를 기점으로 해서 11라운드 오스트리아부터는 리암 로슨 선수가 굉장히 올라온 모습이고 네. 반대로 이제 하자르 선수는 초반부에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래서 레이스 맞대결과 퀄리파잉 맞대결 모두 보자면 하자르 선수가 9대3으로 리암 로슨 선수보다 우위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시즌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지금 엇갈리는 이런 퍼포먼스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도 한번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네. 이 RB를 이야기를 하면 결국 레드불과의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레드불의 세컨드 시트를 저희가 항상 독이 든 성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뮬러 1 내에서 평가가 나온 것 중 하나가 뭐냐면 RB 차가 레드불 차보다 안정적인 것이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당연하다까지요? 네, 이런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젊은 인재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RB의 차량이 해내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세기의 재능인 베르스타펜에게 맞춰진 다루기 힘든 레드불 머신은 루키를 평가하기 부적합한 기준점이고 따라서 레이싱 불스의 역할은 일종의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 드라이버의 순수한 속도와 그리고 실력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이 베르스타펜에게 정말 최적화된 이렇게 다루기 힘든 레드불의 차량을 몰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곳이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드불의 차량 개발의 방향은 다루기 힘들지 몰라도 아무튼 빠른 차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이고 반대로 RB 차의 개발 방향은 조금은 느리더라도 유망주를 테스트를 했을 때 일관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차를 만드는 게 포인트다. 요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 RB 차를 제대로만 몬다면 레드불 차량을 제대로 못 몰 때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도 사실 성적이 증명을 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지금 시즌이 좀 그런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리암 로슨 선수든 츠노다 선수든 간에 아직까지 베르스타펜 옆에서 레드불 차량을 몰 정도의 깜냥이 뭐 안 됐을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들리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레드불 생태계 내에서 이 RB팀이 굉장히 핵심 기능을 좀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츠노다의 미래도 사실 굉장히 불투명한 가운데 2026년 레드불의 공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건은 하자르와 로슨 중 과연 누가 베르스타펜 옆에서 내년에 뛸 수 있을지 그 속도와 정신력의 조합을 보여주는지 이것이 좀 후반기의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 RB에 있는 모든 드라이버들은 RB에서 커리어를 끝낼 생각을 하는 드라이버는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사실 당연히 RB 자체도 결국 유망주를 테스트하는 데다 보니까 RB에서 커리어를 끝내게 두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커리어를 끝낼 만한 그런 이 늙은 드라이버를 거기다 태울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팀 정체성이 그렇죠. 맞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사실 지금 레드불에 있는 츠노다 역시 드라이버 계약이 없는 상황이고 레드불 입장에서는 사실 어쨌든 올해는 츠노다로 마친다고 치지만 내년에 세컨드 드라이버가 결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폴시라면 베르스타펜 선수 옆에 누구를 앉히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까? 지금 RB에 있는 두 선수와 유키 츠노다까지 생각을 해서요. 그 선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선택지는 아비드 린드블라드 이 선수도 있습니다. 17살이라고 했었나요? 엄청 젊은 선수요. 맞습니다. 08년생에 지금 포뮬러2 유망주고 넥스트 베르스타펜으로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이 레드불 주니어 팀의 드라이버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로슨이 사실 다시 올라가는 것도 그림 이상하고 츠노다가 거기 계속 있는 것도 사실
뭔가 불편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하자르 선수,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한번 레드불 시트에서 기량을 보여줄 때가 되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아이작 하자르 선수. 네.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 또 아이작 하자르 선수가 거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부를. 약간 올라가면 약간 커리어가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왜냐면 사실 이미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아이작 하자르 선수한테 레드불에서 오래 뛰고 싶느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네. 그때 아이작 선수가 했던 인터뷰가 뭐였냐면 내가 츠노다랑 뛰어봐서 아는데 츠노다가 굉장히 잘한다. 근데 츠노다가 저러고 있는 걸 봐서는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네. 돌려서 어쨌든 나도 어쨌든 가기 싫다. 약간 그 독이 든 성배를 나는 마시지 않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사석에서 할 법도 할 말을 네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전반적인 그 내용 자체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한 인터뷰는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츠노다를 뭐 존경하고 리스펙하는데 어쨌든 지금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저라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 굉장히 또 겸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머니그램 하스 포뮬러 1 팀입니다. 하스죠. 이제 그리드에서 가장 작은 규모의 팀 중 하나인 하스는 현재까지 컨스트럭터 35포인트를 획득하며 챔피언십 9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좀 불운한 순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좀 운이 안 따라주면서 포인트를 못 땄던 장면들도 꽤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하스는 어쨌든 이 오콘 선수의 꾸준함과 그리고 베어만 선수의 혼돈이 공존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드라이버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에스테반 오콘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알핀에서 굉장히 좀 혼란을 일으키고 방출된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피에르 가슬리 선수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좀 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와 오콘의 이 브라더후드 약간 우정 조합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했지만은 생각보다 오히려 약간 친구기 때문에 서로 좀 약간 견제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약간의 자존심을 부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둘이 굉장히 그렇게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딱 이제 직장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누구는 퍼스트 드라이버고 누구는 세컨드 드라이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사실 퍼스트 드라이버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도 친구한테 약간 나를 위해서 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불편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세컨드 드라이버에 있는 선수 입장도 같이 이제 친구 관계를 잘 이렇게 쌓고 같이 레이싱을 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얘를 위해서 달려야 된다니 약간 이런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또 좀 더 편하지 않은 자리에 앉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입사 동기가 자기보다 좀 상사가 됐을 때 약간 그런 느낌.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콘하고 이 페르 가슬리 선수가 이 그냥 어릴 때 좀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카트 시절부터 같이 카트를 탔던 선수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슬리 선수였던 것 같은데 가슬리 선수가 어릴 때 카트 살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안 시켜줬을 수도 있는데 이 가슬리 선수가 카트가 없어가지고 근데 카트를 타고 싶어서 오콘 선수의 카트를 빌려 타고 대회에도 출전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와 완전 소꿉친구 프롬더 소꿉친구네요. 맞습니다. 거의 레이싱 커리어의 완전 시작부터를 처음 한 두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가슬리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오콘 선수가 자신보다 조금 더 빨랐는데 어느 시점부터 가슬리 선수가 오콘 선수보다 조금 더 나은 기량을 보였고 그 시점부터 약간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좀 애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실 작년 알핀에서 방출됐을 때도 팀메이트 간의 불화설 때문에 좀 나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았고 그 이후에 좀 하스에 합류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하스 팬분들도 별로 그렇게 반기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오콘 선수 역시도 좀 그런 구설수를 계속 일으키는 인물인데다가 그러면서 잃었던 것이 지금 작업에 있는 헐켄베르크 선수였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리버 베어만 선수의 내년에 포뮬러 1 데뷔가 좀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베어만 선수 옆에 있는 베테랑 자리가 누구가 될 것이냐 헐켄베르크 아니면 오콘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 베어만이라는 이 정말 촉망받는 유망주를 키우기 위한 이 베테랑 조합은 당연히 헐켄베르크가 조금 나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스 팬분들도 헐켄베르크를 냅두고 루키 옆에 앉히는 게 하필 오콘이냐 약간 이런 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콘 선수가 팀에 빠르게 적응하며 팀 포인트 35점 중에 27점을 획득하면서 나름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 그랑프리 5위 그리고 모나코에서 7위는 그의 역량을 보여준 굉장히 뛰어난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신뢰할 수 있는 하위권의 리더 요 정도로 나쁘지 않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 베어만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긴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 랩을 정말 빠르게 돈다라고 했을 때 이 선수의 속도는 사실 의심할 데가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좀 잦은 실수 그리고 그에 따른 그리드 페널티도 좀 약간 이슈가 됐었고요. 네. 시즌 중반에는 4회 연속으로 11위를 기록하는 등 아하. 굉장히 포인트 획득에는 약간 좀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어만 선수가 지금 항상 계속 페널티를 얻는 게 뭐냐면 레드 플래그 상황에서 자꾸 뭔가를 하다가 이 뭐 페널티를 먹거든요. 아, 돌이켜 보면 그래요. 뭔가 인지를 그쵸? 잘 못했을까요? 인지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군대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임의 판단을 항상 계속한다. 그때도 임의 얘기했었죠. 판단을 계속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모나코에서 그랬었죠. 이제 레드 플래그가 나와가지고 이 선수들이 모두 좀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는데 딱 레드 플래그가 나왔을 때 자신이 어떤 드라이버를 좀 추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속도를 늦추면은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 추월을 하고 나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 오히려 레드 플래그가 나고 나서 속도를 올렸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그래놓고 나서 또 이 심판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를 그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드 플래그인 걸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참작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사실 포뮬러 1에서는 네. 그렇다고 실제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 네. 근데 거기서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심판지한테 가서 실제로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레드 플래그인 걸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덕분에 10그리드 페널티인가요? 뭐 이렇게 맞고 시작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었죠. 아, 기억납니다. 그때 명확한 임의 판단이었죠.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 모나코 그랑프리가 특히나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하스 차량이 이번 시즌에 좀 직진성이 많이 떨어진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좀 그런 평가가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모나코에서는 직진 구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스 차량이 그나마 좀 경쟁력으로 비빌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스의 오콘 선수, 이제 같은 팀의 오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에서도 Q3까지 진출을 하고 실제 레이스 순위도 7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어만 선수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뛰었다라고 한다면 더블 포인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이 심판진들 앞에 가가지고 오히려 너무 정직한 탓에 사실 포인트를 딸 기회 자체를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그 정직한 모습만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정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올리버 베어만 선수에 비해서 레이스 결과에서는 9대5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리버 베어만 선수가 어쨌든 한 랩 페이스는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12라운드까지 오콘과의 퀄리파잉 맞대결에서 6대6으로 동률을 이루는 등 확실히 퀄리파잉 페이스에서는 두 드라이버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 베어만 선수의 이번 시즌은 좀 부진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결국 경험 부족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정말 조금만 실수를 조금 더 안 하고 이 후반기에 있어서 하스의 좀 굉장히 이상적인 방향은 오콘은 팀을 중위권 싸움에 머물게 하는 포인트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주는 한편 베어먼이 실수를 하지 않고 이 4번 연속 11위 대신 4번 연속 10위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마지막 한 끝을 마무리할 결정력을 갖춰가지고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조금 더 기여를 해준다면은 지금에 비해서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던 윌리엄스 뭐 에스턴 마틴 그리고 자우버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하스까지도 어쩌면 이제 중위권 경제에 확실히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녔다 이렇게 평가를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론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스의 미래는 베어먼의 퀄리파잉 속도를 일요일의 레이스까지 전환시키는 능력에 좀 달려있을 수 있겠다 보이고 오콘은 계속해서 지금의 모습처럼 팀의 포인트 획득을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하스에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가 뭐냐면은 전 F1 드라이버자 이제 현재는 이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랄프 슈마허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게 있었는데 사실 좀 약간은 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네. 하스가 지금의 레드불과 RB 같은 관계로 캐딜락의 동생 팀이 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
이 챔피언 출신이라 그런지 굉장히 다른 식견입니다. 대중들과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차피 챔피언십에 그렇게 욕망이 있는 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하스는 항상 지금까지 좀 포뮬러 1 팀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최소한의 투자로 포뮬러 1 팀을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져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레이스 사이에 이제 이렇게 물류로 팀을 옮겨야 되는데 이 하스 차량이 압류가 당해가지고 특정 네? 부품들을 못 옮길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하스는 여전히 페라리로부터 부품을 공급을 받으면서 비용 절감 전략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일한 미국 국적 포뮬러 1 팀이라는 이점도 내년 되면 사실 캐딜락의 합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미해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GM 제너럴 모터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하스를 자신들의 동생 팀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드불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하스는 정말 이 포뮬러 1 팀의 운영을 하면서 챔피언십에는 별로 관심을 없다는 게, 하스의 공동대표인 아여 코마츠 이분이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이 하스 팀의 이 소유주가 실제로 사람 이름이 하스입니다. 진 하스라는 분인데, 아, 네. 이 아야오 코마츠 이분이 말씀을 하기를 진 하스는 매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포뮬러 1 팀의 소유주라는 지위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10개 팀 중 하나이고 내년부터는 11개 팀 중 하나가 되죠. 그건 굉장히 특권적인 자리입니다.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포뮬러 1 팀으로 막 성적을 내고 이게 아니라, 응? 나 그냥 포뮬러 1 팀 가지고 있어, 이거 자체가 이 하스의 대표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호. 그러다 보니까 이 하스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팀을 제너럴 모터스한테 매각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런 식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전에 사실 윌리엄스랑 메르세데스처럼 네. 조지 러셀 선수가 아직 포뮬러 1 경험이 없었을 때 윌리엄스에서 경험을 쌓았던 것처럼, 정말 약간 대놓고 얼비랑 레드불처럼 이 형제 관계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그 정도 팀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게다가 하스랑 캐딜락 둘 다 내년에 페라리 엔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협력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전략에 따라서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차피 하스는 사실 뭐 챔피언십을 따는 거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포뮬러 1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좀 굉장히 애매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수들을 하스에서 좀 트라이를 시켜보면서 지금 뭐 레드불에서 그러듯이 유망주를 테스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 역시도 혹시라도 이제 성사가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팀입니다. 그 마지막 팀은 바로 알핀입니다. 네. 사실 알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정도로 추락할 팀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정말 어쩌다 보니까 딱 정확한 워딩이네요. 맞습니다. 단 20포인트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이 팀은 경쟁력 없는 머신, 잦은 경영진 교체, 게다가 시즌 중 드라이버 교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리더십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팀 감독인 올리버 오크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팀을 떠났고, 이는 굉장히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인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알핀의 실질적인 권력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게다가 드라이버 역시나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요. 루키였던 잭 두한 선수는 단 6번의 레이스만에 강등이 되었고, 게다가 그의 후임인 프랑코 콜라핀토 역시나 뚜렷한 개선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개성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 아직 0포인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시나 콜라핀토 선수가 지금까지 시트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가 끌어다주는 남미 쪽의 스폰서십들, 그로 인한 약간 재정적인 이득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드라이버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이제 첫 번째는 피에르 가슬리 선수. 사실 피에르 가슬리 선수는 사실 이것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시즌 차량도 조금 안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네. 가슬리 선수는 지금까지 현재 알핀이 획득한 20포인트 전부를 혼자서 책임졌으며 실버스톤에서 6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정말 기적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슬리 선수는 프랑스인,
또 이제 알핀 역시나 프랑스 차이지 않습니까? 네. 이 굉장히 근본이 있고 정말 이 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팀 리더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이 팀의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내보이고 있는 굉장히 좀 로열티가 높은 드라이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잭 두안과 프랑코 콜라핀토 요 두 선수를 보자면은 뭐 두안 선수는 요즘도 인스타에 보니까 자꾸 이제 자전거로 어디 놀러 가는 거를 자꾸 업로드를 하고요. 네. 콜라핀토 선수도 어젠가요? 트렁크에 자전거를 싣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이 자전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바퀴 달린 건 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두안과 콜라핀토 두 드라이버 역시 모두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안의 6번의 레이스 중 최고 성적은 13위였고 콜라핀토 역시 지금까지 레이스 중 최고 성적이 13위입니다.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단순히 그냥 레이스 페이스에서 느리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리타이어도 많이 하고 신뢰도와 실력 두 부분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카메라에도 덜 잡히고 중계에서도 뭔가 이름이 불리기 적어지고 맞습니다. 이러니까 거의 잊어먹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알핀의 행보는 올 시즌의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팀과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사실 그렇다면 알핀에게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2026 시즌을 위한 이 시험대로 삼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에르 가슬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2026년에 경쟁력 있는 머신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 남은 모든 레이스에서 매일 최하위를 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 굉장히 그 야망이 담겨있는 포부입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이나 저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굉장히 고통적이고 공개적인 리빌딩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핀은 사실 시즌 후반부에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이번 시즌의 최하위를 거의 확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네. 이제 그 가운데서 피에르 가슬리 선수의 리더십이 팀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플라비오 브리아토레 이분의 이제 이 팀 수석 대행 체제를 과연 언제까지 끌 것인가? 좀 제대로 된 리더가 좀 이 팀의 경영 측면에서도 나타나서 팀을 휘어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핀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전 레드불의 감독이었던 크리스천 호너 감독입니다. 캐딜락과의 커넥션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는 원래 알핀과의 커넥션이 가장 컸거든요. 네. 당장의 알핀 감독 자리가 공석이기도 하거니와 브리아토레 이분과 크리스천 호너가 굉장히 오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 F1 드라이버자 지금 방송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랄프 슈마어, 이 미하엘 슈마어 선수의 형제입니다. 네. 플라비오 브리아토레 같은 캐릭터의 시대는 끝났다라면서 기술 기반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현재 포뮬러 1 환경에서는 크리스천 호너가 알핀 팀에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비오 브리아토레 이분은 조금 더 이 패독 내 정치적 감각이 조금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이제 크리스천 호너 같은 분은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면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사실 포뮬러 1 감독으로 20년 동안 있었던 사람한테 정치적인 감각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진과의 충돌이라던가 자신과의 좀 의견이 맞지 않는 이런 팀 내에 뭐 에이드리언 유이 아니면 뭐 조나탄 휘틀리 이런 분들을 내보낸 거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의 좀 미숙함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사실 이 리더십 팀을 휘어잡는 능력 아니면 기술 개발에 좀 대응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크리스천 호너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핀이 과연 이 내년 시즌을 앞두고서 크리스천 호너를 데려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크리스천 호너가였으면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사실 조금 1년 정도는 좀 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딱 쉬기 좋을 때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은 사실 또 옛날에는 제가 캐딜락으로 가는 걸 조금 더 선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캐딜락의 신생팀이니까 자신이 레드불을 처음 맡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때는 크리스토퍼 호넌 감독이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50대가 넘으셨어. 그러면 오히려 그때랑 같은 도전을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은 이미 안정된 팀에서 리더십을 갖는 걸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일 있잖아. 약간 저희가 수능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은 와 근데 그때 진짜 정말 잘했지. 와 그때 나 진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 그때로 못 돌아가. 와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근데 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돌아갈 거야? 약간 그러면 아니 나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호너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캐딜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연 레드불을 정말 2005년, 2006년 그때 맡았을 때 그 느낌대로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개의 팀의 리뷰를 좀 이렇게 마쳤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 10개의 팀의 중간 결산을 좀 끝내봤습니다. 일단 어쨌든 오늘 4개의 팀을 리뷰를 했으니까 폴씨는 이 4개의 팀 중 이 후반기가 기대되는 단 하나의 팀만 좀 꼽아보자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건 팬심을 놓고 봐도 윌리엄스보다는 자우버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우버. 네. 사실 맞습니다. 좀 중위권 다른 팀들과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이 내년에 사실 팀이 바뀌는 이 과도기에 있는 팀이 이렇게 잘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날 정말 제가 뭔가 자우버를 응원을 평소에 했던 것도 아니고 자우버 팬인 것도 아니고 뭔가 뭐 늘 지켜보던 팀도 아니었지만 그냥 차 색깔이 정말 이쁘다 정도였지만 그날 이후로 좀 응원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밑에 있는 팀들을 보면은 알핀하고 하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 시즌에 이렇다 할 반등을 좀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얼비는 사실 얼비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레드불이랑 같이 응원을 하지 사실 레드불을 응원을 안 하는데 얼비만 응원하시는 분은 또 제가 거의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사실 4개 팀 중에서 그나마 좀 더 후반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팀이 있다면 그건 아무래도 자우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오늘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고 네. 끝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저번에 약속드린 딱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저희 방송에 후원을 해주셨던 EY킴님께서 네. 자신이 제시한 단어로 삼행시를 해달라고 저희 댓글란에 또 남겨주셨기 때문에 네. 뭐라고 남겨주셨죠? 실버 0 세 글자 말씀해 주셨죠? 실버 0. 저희 폴씨가 실버 0으로 삼행시를 준비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꽤 고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의 조합이거든요. 실버 0. 아 실버 0.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운 띄워주시죠. 오케이. 자, 실화냐? 후원이라니. 실화냐? 뭐라고? 실화냐? 실화냐? 후원이라니. 후원이라니. 버티고 버티던 내 지갑 활짝 웃네. 굉장히 시적입니다. 네. 0. 영차 포뮬러톡 그리고 실버 형님 화이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너무 끼워 맞췄죠?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물론 사실 이제 버티던 지갑에 과연 이제 얼마나 기여가 될 수 있을지는 저한테는 모르겠긴 합니다만. 너무 기여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자금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자금난이라고. 네. 밥이라도 굶고 다니십니까 이거? 지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나쁘지 않은 그런 삼행시였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준 씨보다는 저희 이와이킴님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오늘 방송 준비된 거는 맞춰보도록 하겠고 네. 아직까지 여전히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저희 포뮬러톡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 팟캐스트 내의 댓글란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투표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저희 뭐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지만은 저희 팟캐스트를 또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 몇 안 되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권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꼭 이제 경품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저희가 희망하겠습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 저희는 다음 방송 네덜란드 그랑프리 프리뷰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